고맙습니다. 이제 과거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또 디지털 시대에서의 그 작은 역사를 쭉 살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동민 대표님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두 분의 강의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봐야 할 텐데요. 두 연사분 다시 한번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저희가 늘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 캐리커처를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이 캐리커처도 우리가 직접 만나지 않아도 이제 기술의 발달로 사진만 받으면 그리고 바로 그려서 프린트할 수 있는, 그렇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선물이 되겠죠. 두 분께 좀 선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토크 나누기 전에 좀 마음을 풀어드렸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두 분? 네, 좋습니다. 네, 교수님도 마음에 드세요? 네, 그 강의 들으면서 참 아이러니한 것이요. 지금 교수님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도구와 기계를 사용했던 시절부터 쭉 살펴주셨잖아요. 그야말로 인간의 삶이 사람으로 뭔가 더 많이 해야 했었던 시대. 그때는 노사가 꼭 함께 다녀야 했었는데 지금은 좀 가벼운 근대에 해서 각자 떨어져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기술이 사람을 넘고 있는 지금 시대의 역사를 살펴주신 장 대표님의 경우에는 거꾸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눠주면서 함께한다. 예, 그런 점이 가장 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이게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두 분의 강연을 들으시고 어떤 느낌이셨는지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어떻게 어떤 분부터 여쭤나요? 한국의 정서상 연장자부터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예, 먼저 하셨으니까 교수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예, 네, 강의에 대해서 제가 좀 가까이 되시면 아마 네. 그 공장의 역사라는 책을 썼지만 네. 그 사부가 이제 디지털 시대를 다룬 건데 네. 그냥 잠깐 지나가고 말아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잘 모르니까. 근데 오늘 뭐 클라우드라든가 빅데이터 이런 지금 요즘에 문제가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러한 그 트렌드, 이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오히려 제가 연사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강의를 듣는 자세로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반대로 과거의 역사를 좀 살펴보셨습니다. 네, 저는 원래 역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네. 정화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이렇게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정화가 그렇게 큰 배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지역을 그렇게 짧은 시간에 많이 다녔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때 정화를 중국의 황제가 불러들이지 않았다고 하면 세계 역사는 또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크게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변한 거죠. 다행히 어쩌면. 저도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만 오늘 어렵게 오셨기 때문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가 손들어 주시면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책 선물도 드리니까요. 강연 들으시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다. 전 이노비즈 협회 대우 경북에 맡고 있는 조덕환입니다. 네, 아까 과거에 산업 운동부터 해가 쭉 했는데 이거 세계적인 것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방금 콜럼버스가 그걸 하고 중국의 정어가 했다는 그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역사에서도 우리 한민족의 역사에서도 그런 경우가 서로 같이 좀 배태돼 가지고 하나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 예로 들자면은요, 장보고라든지 그 위에 못해 가지고 세계 무역을 하면서 삼국의 그 역사 백제가 이 중국을 부터 해가지고 저쪽 동남아 쪽까지 갔다는 흑지산성 같은 분은 이가 검어도 않겠습니까? 검은 분은 이 인도네시아라든지 이쪽 말레이시아나 이쪽에 가면은 뭡니까, 식품을 많이 먹으면 이가 끊게 된다고, 그래서 흑치가 그 지역에서 왔다고 하는 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함께 배태를 시켜가지고 했으면은 좀 더 교육이 강의가 효과적이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현대에 가장 하고 있는 이슈로 돼 있고,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하는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야 되고, 모든 지금 요즘 선거철 아닙니까? 그것도 그걸 이용을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그런 것 같이 과거에 우리 한국에
한국의 정신과 문화 속에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DNA 속에도 빅데이터를 이용했던 그런 일례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역사의 산업의 변화에 대한 있었을 건데 그런 면을 이야기를 안 하시니까 우리 좀 한국인으로서의 한민족으로서의 그 자부심을 좀 부각시키고 조상들의 그걸 좀 같이 뱉으시면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았겠나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좀 예를 좀 추가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한국의 역사 산업화되는 과정들 한번 먼저 교수님부터 짚어주시죠. 아, 제가 원래 서양사를 전공하고 있어가지고 그 이제 한국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한국의 사례를 이야기하지 못한 것을 제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우리나라 산업화에 관해서는 뭐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 책도 많이 쓰고요. 근데 이제 되게 저는 이것만 말하고 싶습니다. 그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이 50년 동안 진행된 산업화, 이 한국 산업화와 비교될 수 있는 사례는 19세기 후반에 스웨덴이 그랬어요. 스웨덴이 전혀 미국에서 최빈국에서 불과 한 세대 정도 사이에 엄청나게 발전했고요. 그다음에 1930년대 소련입니다. 이 경제 성장 사례. 아마 그 두 사례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산업화가 가장 놀라울 정도로 급속도로 산업화가 진행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한국의 산업화의 가장 커다란 요인은 뭘까? 성공의 요인이요. 그런데 그 되게 역사하는 사람들은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곤란하지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첫째로는 후발성 이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이 후발성 이점은 뭐냐면 이제 왜 영국이 19세기 후반에 기술 혁신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 채택을 안 했나 그 얘기인데 이 싫든 좋든 우리나라에게는 그 후발성의 이점의 대상이 분명히 일본이라는 대상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그 일본을 통해 가지고 후발성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일본 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근면 협력론 이것에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역시 그 유럽인이나 서구인들이 갖지 않은 우리가 그것을 만일에 DNA 유전자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라고 봅니다. 이 특징적이에요. 특히 벼농사지대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이 동아시아 지역 사람들의 근면성이라는 게요. 근데 그것이 저는 유전자적인 입장보다는 역시 일본 학자들이 얘기하는 18세기 생태 위기에 동아시아적 사람들이 그것을 그런 식으로 극복해 나갔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모든 자원 이런 것을 서구인 못지않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면성. 이제 후발성의 이점을 상실한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이 지금 이런 콘서트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거죠. 우리는 말하자면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자꾸 포디즘 했는데요. 이 우리나라 교육이 포디즘 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비용을 들여서 교수 한 사람이 수십 명의 학생을 가르쳐서 대량 생산한 거죠. 복제한 거죠. 근데 이것이 1980년대까지는 매우 효율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989년에 영국의 하원 의원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교육을 관찰하기 위해서요. 그 사람들이 보고서에 보면 제가 보고서 읽어봤는데 제일 놀란 게 농촌 지역, 그다음에 중소도시, 서울 도시, 초등학교 다 갔어요. 3학년을 갔습니다. 3학년 가가지고 100단위 곱셈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가난한 집 학생이나 부유한 집 학생이나 그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영국에서 교육계획을 1989년 할 때 굉장히 영향을 줬던 것이 한국의 교육인데 당시에 한국 GNP의 교육 예산이 차지하는 비용이 3%밖에 안 됐다는 것에 더 놀랐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한국의 과외를 몰랐죠. 과외로 많이 들어갔는데 근데 어찌됐든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교육이 매우 효율적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제 그 시대가 글로벌라이제이션과 함께 이렇게 IT 뭐 정보 기술혁명 이렇게 되면서 지금 장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필요한 것이 창조성인데 그건 사고 유연화에서 나오는데요. 포디즘 교육에서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당면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아니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요. 예,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예, 장 대표님 말씀도 좀 들어볼까요? 예, 어쨌든 뭐 한국의 혁명은 자본이나 무역보다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어떻게 보면 그 세종 때 같은 경우에는 뭐 균준법인가요? 그분이 이제 임금인데 선포를 한 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사람들한테 이거 나 물어봤다 그러잖아요. 이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양반이든 평민이든. 사실 세종 때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 갈릴레오나 그 이전에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둥글라 해가지고 이제 감옥도 가고 이제 처형도 당하고 그랬었는데, 그거보다 100년 전에 한국에서는 칠정산 외편이라는 그런 이순지 선생께서 지구가 이제 태양을 주위를 돌고 일식과 월식의 시간을 초 단위로 맞췄다 그러잖아요. 예, 그게 대단한 그런 과학 기술이고, 또 우리나라 조선실록 보면은 그 유구한 역사 동안에 그 왕들이 했던 그런 일들을 다 기록을 했잖아요. 게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종이에다 있었지만은 그걸 다 지키고 지금까지 왔다는 게 대단히 자랑스러운 거죠. 그런 부분들이. 네. 네, 그 시절의 빅데이터 예를 좀 들어주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둘 방금 그 정말 정확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세종 시대는 15세기인데요. 1400년부터 1450년 사이에 이루어진 중에서 그 시대는 서양은 암흑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983년도에 일본에서 발행된 과학 서적의 기술서에 그 당시의 기술이 최고로 많이 62개가 과학 기술이 개발이 됐는데, 그 중에 한국이 28개 예부해서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일본은 제로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6개인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저 이란이나 중동 이쪽인데요. 그걸 보시면 아까 이순지 얘기하셨으니까 방금 그와 같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은 더욱더 효감이 있고 이 강의가 재미있을 거, 앞으로 이 창의적이고 인문적인 게 있을 건데, 조상들이 의했던 것 중에서 방금 아까 이 실록 관계 얘기 안 했습니까? 실록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 아까 구텐베르가 얘기했던 거, 우리 한국은 벌써 중국보다 그보다도 90년 앞서고요. 그 다음에 중국보다는 150년이 앞선다는 그런 내용들, 직지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유엔에서 유네스코에서 중요한 게 문명의 날로 그 직지신경 상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서양사에서 보시는 관점에서, 그리고 이 5천년 올라가면 북경 원인들이 있습니까? 인류에 보면은 동이조고래가 쫙 역사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뜨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같이 좀 배터리식에서, 이 영국만 가한 거 아닙니다. 일본의 후진성 관계 얘기했죠. 100년밖에 앞서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간 거는 기록 문화를 잘 하는 것도 한국의 조선 했던 내용들, 이런 기록 문화가 그대로 거기서는 실용을 하고 있는 거, 우리는 네.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는 밑바닥에 DNA에 있다는 것을 좀 일러주시면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업하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더 창의적으로 인문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네. 저는 네.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조상들의 을 중에서, 정신과 문화 중에서 온고의 지신으로 배우고요,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벚꽃 창신으로 새로운 창의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강의를 하시더라도 그런 쪽을 좀 많이 신뢰를 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네. 한 가지 좋은 말씀 말씀드리면요. 고맙습니다. 지금 한국의 그 전통 시대 한국의 과학적 발견이나 과학사에 관해서 지금 캠브리지 대학 출판부에서 그 시리즈로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질 텐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그 가령 활판 인쇄술만 하더라도 우리가 일찍 앞서서 그것을 개발을 했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결국 활판 인쇄술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그건 결국 지식을 전달하는데 속보성이고요, 빠르게 지식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지식을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대중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시점으로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활판 체그 시대는 저물고 있으니까. 그러나 15세기 그 무렵에는 그게 가장 최선의 수단이었는데, 말하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자랑스러운 유산을 가지고 있고 활판 인쇄술, 세계 최초의 활판 인쇄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활판 인쇄술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건 결국 지식이 좀 더 대중화되고 지식이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빨리 그 지식이
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활판 인쇄술이 중요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시대에 그것이 안 되어 버린 거죠. 무슨 얘기냐면 결국 활판 인쇄술을 했지만 책을 제작해서 서고에다 보관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식의 대중화는 될 수 없었고 결국은 그 지식이 계속해서 지배층 그 소수 사람들 사이에서만 서큘레이션 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베이컨이 그 아는 것과 지식 네네. 하나다라고 했을 때 지식과 힘은 하나다라고 했을 때 그건 바로 유럽은 비록 구텐베르크의 출판 인쇄술이 15세기에 나타났지만 그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다른 조건들과 맞물려 가지고 그 지식이 좀 더 대중화되고 빠른 속도로 전파되면서 사회의 역동성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유럽 문명은 보잘것 없었어요. 제가 아까 계속 강조했습니다. 네. 그 보잘것 없었던 유럽 문명이 왜 그 후에 주도를 하게 됐을까? 최그 시대에 그걸 가장 활용했던 거죠. 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 아. 그러니까 이것을 오히려 옹고이지신 할 때는 우리는 과거에 그런 과학적인 발견을 세계 최초로 했는데도 그 후에 왜 그것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았을 때 정말 우리 과거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알고 또 반성하고 또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저희가 조금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함께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기술은 발달됐지만 융합이 안 됐네요, 사람하고. 네, 그러니까요. 자,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네, 그 두 분의 강의를 듣고 궁금한 점 있으신 분 저희 손 들어주시면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호공과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노호철이라고 합니다. 네. 예, 아까 전에 또 질문자분께서 너무 이제 멋있는 질문을 해주셔서 제 질문이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은 제가 장 연사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지금은 또 너무 급변하는 사회고 이제 하루 한 해 지나갈 때마다 이제 기업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그런 한 해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에 이끌리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술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 중요한 것이 바로 빅데이터라 생각하는데 혹시 빅데이터를 이렇게 알기 위해서는 또 숫자가 너무 크고 방대한 범위다 보니까 굉장히 접근하기에 문제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혹시 전문가분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 빅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말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냐라는 거를 아이가 물어보는 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의 관점이 되는 거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저 사람의 관점이 되는 거예요. 이 빅데이터라는 걸 좀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다 보면 일단 데이터는 기계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기계가 나올 때는 항상 원인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소셜 미디어에서 나오는 데이터든지 또는 그 자동차 이 센서에서 나온 데이터든지 또는 우리 인구 센서스에서 나온 데이터든지 정부의 기관 은행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럼 데이터를 이해를 한다는 거는 그 분야에 내가 맞는 예를 들어 은행이다 그러면 은행의 업무를 이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도메인 난리지니까 우리 산업적인 난리지를 없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그러면은 데이터 크니까 IT 기술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빅데이터의 하나의 일부고 코끼리 다리고 그다음에 그거를 보면 또 이 통계 기술을 하는 사람들이 요새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코끼리의 코의 일부라는 거죠. 그럼 몸통은 어딨냐? 데이터의 핵심인 그 데이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인더스트리, 그 데이터가 생기는 원인 이런 것부터 이해를 해야만이 진정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만약에 공부를 한다고 하면 역시 심리학이나 인문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네요. 예. 그 데이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인 거고 그 안에 구성원들이니까요. 예, 사람을 이해하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또 궁금한 점 있으신 분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어서요. 네, 저 뒤쪽에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대구 테크노파크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한준입니다. 두 분 강사님 강의를 너무 잘 들었고요. 이제 제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한 가지씩 이제 한 분씩 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앞에 교수님께서 전반부 말씀하신 대로 장 대표님께서 뒷반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 기술에 대해서
이걸 유기체로 보고 전체적인 어떤 그 라이프 사이클을 논한 케빈 켈리의 기술의 충격에서 나오는 거를 다 같이 포괄하는 되게 좋은 내용이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궁금한 점은 그렇다면 이러한 창의가 갑자기 샘솟거나 전혀 새로운 것을 한다고 해서 발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장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IT 인더스트리 쪽에서 전문적으로 얘기하자면 구글이나 애플이나 MS나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레비뉴 같은 것들이라든지 프로핏을 제가 이렇게 보면 소프트웨어 디펜던트한 회사도 있고 서비스 중심의 회사도 있었지만 결국은 다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다 확장을 해서 거기서도 프로핏이나 레비뉴를 얻었고 가장 극단적인 예로 최근에 아마존이 수익이 안 좋았던 얘기는 사실은 이 얘기는 서비스 회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프로핏이 안 좋았던 이유는 그 이번에 그 배송지 느리면서 웨어하우스 증축하다가 결국은 수익이 일시적으로 악화된 사례가 있고 구글이 뭐 오라클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모토로라 인수한 것도 결국은 확장을 위한 거였거든요.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그냥 IT 인더스트리에서만 잠깐만 보면 서비스 센트릭 회사라고 해서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도 하고 하드웨어도 하고 하드웨어 회사가 소프트웨어도 서비스도 하고 이렇게 좀 인크리멘탈하게 이볼루션을 계속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서 그 IBM 같은 회사는 자꾸 이렇게 내려가고 왜냐하면 이게 형식적인 그 어떤 그 거버넌스에 치중했기 때문에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같은 거 하나 인수했다고 해서 서비스 회사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회사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른 도메인에 계속 도전을 해서 발전을 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단순히 어떤 사회적인 인더스트리 흐름이 다운사이징이 됐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그런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 LG전자 이후에는 뭐 다른 것들이 잘 안 보인다든지 이런 걸 떠나서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의 특성이라든지 장점, 코어 컴피턴시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상당히 제조업 중심적인 노동 집약적인 데서 효율성을 발휘했었고 그런 데서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어차피 대기업이 나왔으니 자 그렇다면 여기서 창조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융합이 돼서 새로운 어떤 먹거리를 한다든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학계에 계신 교수님하고 그 필드에서 계신 이제 정부팀께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약간 좀 프랙티컬한 아이디어 있는지 궁금한데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의 이런 강점이 이렇게 발휘되면 더 좋겠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시면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서비스 회사라고 서비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약간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그 기업의 형태를 띠는데 그럼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 예, 이런 부분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그 사실상 기업을 하다가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에 강하면 소프트웨어를 하고 싶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하고 싶으면 소프트웨어에 잘하고 싶으면 하드웨어를 하고 싶고 그게 좋은 예가 이제 오라클이고 그다음에 구글 같이 내가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가 있는데 스마트폰을 만들고 싶어서 모토로라 인수를 한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패착이 뭐냐면 구글에 있는 사람들의 성분과 모토로라라고 하는 50년 이상 된 기업의 사람들의 성분은 완전히 달라요. 모토로라는 스마트폰 여기 뭐 폰뿐만 아니라 그 전에부터 옛날부터 굉장히 전자회사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나이들이 많고 조직 체계가 되게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융합할 수가 없는 파트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실패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오라클이 선을 인수를 해서 하드웨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대의 착오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드웨어 자체는 점점 싸지고 기술 자체가 보편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이 하드웨어 기술이 굉장히 이 IBM을 인수를 해가지고 그 중국에서 지금 키워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삼성전자 예를 들면 굉장히 소프트웨어의 하드웨어 회사들이 소프트웨어 자체에 치고 들어야 되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관계가 약해지면 우리가 뭐 다른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삼성전자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저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글로벌 지향하는 뭐 한국의 글로벌 기업에 가야 될 길을 물어보면 사실은 뭐 잘 가야 됩니다라고밖에 뭐 얘기를 못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그런 기업에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에서 제 생각할 땐 손을 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삼성전자에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제가 삼성전자에 있는 사람들을 무지하게 많이 만나고 임원들을 많이 만나도 그분들은 머리가 소프트웨어 머리가 아닙니다. 구글하고 다른 비해인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그분들은 하드웨어에 더 포커싱을 하고 중국의 따돌림을 완전히 떼치고 그다음에 더 선두로 치고 나가야 되지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 타이젠이라는 OS를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 말하자면 사력을 거기다 투자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그래서 구글하고 뭐 대체를 했습니까? 이게 새로운 뭐 플랫폼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돈만 많이 들어간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중국에서는 물밀듯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따라오기에 하드웨어적으로 따라오기에 이미 6개월 차이도 안 나는데 지금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거를 해야 되지 자꾸 뭐 이게 옳다고 해서 소프트웨어가 무슨 뭐 최고의 경쟁력에 대해 그걸 해야 되고 이런 그 보편적인 얘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잘하는 걸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잘하는 걸 해야 된다. 예, 간단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저는 뭐 요즘에 IT 산업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하신 질문자 얘기는 알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제조업의 강점을 가진 나라인데 결국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저는 가령 지멘스 같은 경우 오늘날에도 지멘스가 굉장히 그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그런 기업인데 아까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원래 제강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중후장대 기업이죠. 근데 말하자면 지멘스가 계속해서 변신을 해왔어요. 발전기기 위주로 했다가 해서 요즘에는 아마 지멘스의 매출의 가장 커다란 부분이 의료기기일 것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안 사실인데 저는 그 지멘스에서 의료기기를 그냥 판매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친구 한 의사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료기기를 이걸 리스를 해줘요. 리스를 해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게 그 기계로 수술을 합니다. 그게 무슨 수술인지 모르겠는데 흉부 뭐 수술인가? 그런데 수술을 하게 됐을 때 그쪽으로 연락 오면 그쪽에서 프로그래밍이 된답니다. 그 기계에. 프로그래밍이 돼가지고 이제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로봇 수술식으로 하는지 뭐든지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수술 후 전 과정을 지도하고 안내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수술 한 건당 돈을 주고 거기서 지멘스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멘스를 우리가 IT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옛날에 굴뚝산업인데 그러한 지멘스는 결국 오늘날에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그 결합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윤을 극대화한다. 수술 한 건당 얼마씩 받아먹는 것이 좋으니까요. 네. 그러나 병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수술 기계를 단지 리스하니까 처음에 초기 부담을 엄청나게 들이지 않고서도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것도 일종의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융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계속 창조, 창업 이런 얘기가 되는데 지금 장 선생님 말씀하신 많은 그 기업들이 흥망성쇠 이걸 보면 우리가 그때 당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트렌드가 어떻게 될지 참 예측하기가 곤란한 거죠. 아마 슈퍼컴퓨터에 뭐 하나님 정도 되는 슈퍼컴퓨터는 계산할지 모르겠지만 다만 우리는 지내놓고 나서 그것을 뒤에서 이거 후방투사식이라고 하는 거죠. 뒤에서 앞에서 전개 과정을 보고 그 인과관계라든가 실패의 요인이나 이런 것을 따지기는 쉽습니다. 네. 그러나 그 시점에서 그걸 예측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워요. 달리 말하면 수많은 창업자 중에서 오직 소수만이 성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회가 뭘 그 용기를 주고 북돋아야 되냐면 우리는 창업만 강조하고 무슨 창조만 강조하지만 그것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눈길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수많은 실패를 거듭해서 거기서 새로운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런 어떤 사회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한 번의 성공이나 한 번의 실패 이것을 가지고 전체를 재단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좋은 융합의 사례도 주셨고 그리고 또 이제 선배로서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긴 시간 강연도 들으시고 또 토크도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